꿈을 품고 할리우드로 향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늘 두 가지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두거나 좌절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 이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예상치 못한 세 번째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2005년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1세 여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비극의 사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끝이 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남겨진 진실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범인의 치밀한 시도와 부패한 돈으로 얽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바로 줄리아나 리딘입니다. 줄리아나 리딘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투산의 가톨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델과 배우의 꿈을 안고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인 패트리샤와 그렉은 딸이 언젠가 자신만의 부티크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분간은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목표였죠.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후에도 그녀는 가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기적인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때로는 투산으로 돌아가는 방문까지 그녀는 부모님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2008년에는 산타모니카 대학에 등록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학업과 연예계 활동을 병행하며 웨이트리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당시 그녀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16일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패트리샤가 평소와 달리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날인 3월 15일 줄리아나는 골프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와 세인펠트 재방송을 시청하며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들로부터 하루 종일 줄리아나를 보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패트리샤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그녀의 개는 있지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이웃들의 말에 더욱 걱정이 커졌죠.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후 6시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아나의 차량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가스 냄새와 함께 촛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토브의 버너가 켜져 있지만 불이 붙지 않아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집 전체가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이 더 자세히 수색한 결과 뒤쪽 침실에서 줄리아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살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특히 그녀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DNA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재구성한 범행 과정에 따르면 3월 15일 밤 10시경 누군가가 줄리아나의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즉시 공격이 시작되었고, 머리 부상과 함께 시작된 공격은 결국 교살로 이어졌으며, 줄리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911에 신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스를 틀어놓고 촛불과 함께 폭발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3분경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모임이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들과 기타 증거들은 법의학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사이 줄리아나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나의 아버지는 수사관들에게 딸과 연인 관계였던 존 길모어라는 남성을 주목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렉에 따르면 길모어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실제로 줄리아나의 차량을 발로 차 손상시키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즉시 길모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길모어는 일요일 아침 줄리아나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당시 가스 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다만 보안 게이트를 통해 내부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길모어는 토요일 밤 줄리아나와 전화통화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저녁을 보내겠다고 말했을 때 줄리아나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었고 오후 10시경부터는 줄리아나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집에 들렀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모어의 알리바이는 곧 확인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그가 오후 9시 45분부터 10시 15분 사이에 잭인더박스 레스토랑과 편의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파티 참석자들도 그가 범행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법의학 분석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DNA 대부분이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길모어의 연관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성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들은 줄리아나 주변의 모든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DNA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니르라는 의사와의 관계가 새로운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줄리아나는 2007년 웨이트리스로 일할 때 무니르를 처음 만났습니다. 무니르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의료보조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죠. 더 나은 수입을 원했던 줄리아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의 관계는 곧 직업적 영역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나는 결국 무니르와 동거하게 되었고 그는 베벌리 힐스의 고급 주택에서 그녀를 부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리아나는 무니르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유욕과 집착적인 태도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결혼을 제안하며 21번째 생일에 고급 자동차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무니르는 여성들에게 비싼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줄리아나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줄리아나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고 싶었던 그녀는 산타모니카의 방갈로로 이사했고 아버지가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별 후에도 줄리아나와 무니르는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이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이 무니르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무니르는 기혼자였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세 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줄리아나나 다른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리아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니르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약사인 그렉은 딸과 달리 무니르와 사업적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니르가 의심스럽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면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수록 무니르는 자신이 가장했던 존경받는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목한 것은 그렉과 무니르의 사업 거래가 결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줄리아나가 사망했다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런 타이밍은 무니르가 자신이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즉시 신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대신 수사관들은 무니르와 함께 일했던 여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DNA가 어떤 식으로든 그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전 동료들은 그와 관계를 끊었거나 줄리아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켈리 섭이라는 47세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개월 동안 무니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켈리에게 100만 달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한때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던 켈리는 그의 많은 사업에 참여했었죠. 수사관들은 아직 그녀가 줄리아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은밀하게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켈리를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수사관들은 켈리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DNA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켈리에게 알리는 것은 문히르에게도 알려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켈리가 버린 담배를 회수하여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켈리의 DNA는 줄리아나의 방갈로 전체에서 발견된 샘플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그녀가 공격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문히르가 아직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여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켈리는 즉시 체포되어 줄리아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문히르는 체포 소식을 들은 며칠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문히르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줄리아나를 죽인 동기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문히르가 복수심에서 켈리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렉과의 이별이나 사업 거래 실패로 인한 분노가 동기였을 수도 있었죠. 한 가지 유력한 이론은 문히르가 켈리를 보내 줄리아나를 위협적으로 대면하게 한 것이 그렉에게 사업 협정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줄리아나가 반격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그녀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문히르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대가로 켈리에게 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켈리는 과거에도 문히르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한 전력이 있어서 그녀가 이 비극적인 계획의 실행자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켈리는 과거에 문히르를 위해 비슷한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을 위협하거나 사업 거래를 성사시킨 은행 지점장을 위협한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켈리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나의 방갈로에서 나온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변호팀은 문히르가 두 여성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켈리가 문히르의 실행자 역할을 했으며 줄리아나를 위협하려던 시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이론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그 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켈리를 범죄와 연결시킨 DNA였습니다. 검찰은 키가 6피트에 달하는 켈리가 체격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서 문히르의 지시에 따라 쉽게 집행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서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면서 켈리가 줄리아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켈리의 DNA는 방갈로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줄리아나의 옷, 현관문, 자물쇠, 휴대전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줄리아나의 목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주방 싱크대의 접시에서 그녀의 지문과 혈흔 한 방울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그날 밤 그녀가 아파트 안에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켈리가 문히르의 명령을 받고 공격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나가 손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녀의 목에서 켈리의 DNA가 검출된 것이 그녀의 연루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켈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줄리아나와 맞서던 그날 밤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그녀는 법정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팀은 모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켈리 측 변호인이 제시한 또 다른 이론은 살인이 일어난 그날 밤 줄리아나의 방갈로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실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죠. 변호 측은 또한 켈리의 DNA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범죄 현장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같은 물건을 만질 때 DNA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유전 물질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켈리가 몇 달 전 문희르의 베벌리힐스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을 수 있는 수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실제 살인범이 공격 후 같은 수건을 사용하여 증거를 닦아냈고 실수로 켈리의 DNA를 방갈로로 옮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희르의 역할에 대해 변호 측은 줄리아나의 아버지와의 이별이나 사업 거래 실패가 살인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와 문희르는 전문적인 거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희르가 켈리에게 보낸 거액은 단순히 합법적인 사업 거래이며 그가 이미 그녀에게 빚진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희르가 한때 여성을 제임스 본드라고 묘사하며 자랑했으며 그녀가 비밀스럽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문희르가 줄리아나를 살해하라고 명령할 동기와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기괴하고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켈리는 줄리아나의 직장에 연락했고 공격 전날 밤 그녀의 방갈로 밖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켈리가 줄리아나의 일정을 파악하고 공격을 계획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켈리와 문희르는 둘 다 건강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경찰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이 결국 켈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3년까지 계속된 이 재판은 이런 종류의 소송치고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켈리가 법정을 나서자 줄리아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분노에 차서 그녀가 유죄라고 확신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줄리아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연결한 남자는 단순히 사라져버렸다는 이유로 한 번도 신문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줄리아나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희르의 모국인 레바논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자국민을 외국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희르가 그곳에 머무르는 한 범죄 가담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켈리와 문희르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줄리아나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이제 딸의 방에서 그림 그리기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그녀가 줄리아나와 작지만 지속적인 유대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조용한 행동이죠. 패트리샤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림 그리기가 자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낄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감정적 해소의 형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과 그렉, 그리고 아들 패트릭이 2008년 공격이 일어난 해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켈리와 문희르가 자유롭다는 사실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샤는 예술과 유방암 회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네요. 문희르는 미국을 떠난 뒤 레바논에서 가족과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줄리아나 사건과 관련하여 한 번도 신문받거나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2015년에는 의료 사기 혐의로 독일에서 체포되었지만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당국은 그가 정식 의료 교육을 받지 않은 보조원에게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수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수십 명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안면 손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그는 석방되어 레바논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다시 의료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켈리가 2015년 독일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녀 역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공모, 환자 사기, 흉터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술 시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1억 5천만 달러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낸 후 그녀는 다시 한번
당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나의 이야기에는 쉬운 답이나 만족스러운 결론이 없습니다. 문희르의 이중 생활이 밝혀지자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에도 직면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줄리아나의 꿈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